또 하나의 꿈 이야기. 1831년 정초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을 떠나 남쪽으로 이사를 가도록 재촉했다. 의아하게 느꼈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금년에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애군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그것이 꿈에서 얻은 지시였다는 것이다. 그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 그해 가을에 베를린에는 무서운 호열자가 휩쓸었다. 늦가을 쇼펜하우어의 학문과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도 원수에 가까웠던 당대 유일한 철학자 헤겔이 죽었다. 유행병이 끝난 뒤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마도 그의 심중에는 승리감과 더불어 자기의 운명도 판정할 줄 모르는 헤겔이 무슨 위대한 철학자냐고 비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노년기를 즐기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이 깊은 염세주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이상스럽다. 그의 좋은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쇼펜하우어의 뜻을 받들어 자살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살기를 원하다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식탁에 엎드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다. 그가 꾸었다고 말하는 꿈의 이야기다. 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을 주장한 이는 누구보다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이다. 그는 인간은 깊은 무의식이라 부르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낮에는 그것이 의식증 때문에 억눌려 드러나지 못하나 수면 중에는 의식이 쉬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나타나 우리들의 꿈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은 자연히 낮에 지니고 있었던 욕망과 본래부터 가지고 지낸 기대가 그대로 환상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들이 꿈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평소에 원했던 바를 꿈에 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의 꿈, 특히 불교적인 꿈의 해석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과학적이기보다도 모든 일에 추상적인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동양 사람들은 꿈을 또 하나의 육체를 초월한 정신 및 영혼의 작용으로 보려 한다. 그러나 꿈의 학설은 심리학자들에게 미루기로 하자. 나는 별로 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글이라도 쓰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좀 더 통계적인 재료라도 얻어두었다면 싶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서는 꿈은 반드시 프로이드적인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는 듯 싶다. 어떻게 보면 정신의 한 신기로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나는 꿈에 꽃을 보거나 꽃밭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걱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곤 한다. 이러한 신뢰는 얼마든지 있다. 2년 전의 일이다. 석양에 수많은 산꽃들이 아름답게 웃고 있는 듯한 찬란한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오늘은 걱정스러운 사실이나 소식이 없었으면 싶었다. 저녁을 끝내고 방에 앉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역시 공연한 기우였군. 생각하고 있는데 겨울이라 늦게 배달되는 신문이 전해졌다. 일면을 훑어보고 3면으로 옮겼는데 놀라운 기사가 있었다. 가까운 친구 H씨가 학생들과 등산을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밤을 어찌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나는 꿈에 뱀을 보면 거의 틀림없이 여성과의 사건이 나타난다. 아는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든지, 여자의 편지를 받든지, 여자와 어떤 일을 같이 하든지 한다. 꿈의 정도에 따라 사실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모른다.
결혼하고 상당히 긴 세월이 지난 뒤에는 뱀을 보는 꿈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나는 때였다. 나는 높은 산에 올라가 넓은 들을 바라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땅이 꺼지려 한다. 깜짝 놀라 도망을 치려 하는데 산 밑에서 너무나 큰 구렁이가 나왔다. 미처 도망을 치기도 전에 물려버리고 말았다. 꿈에도 죽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날 낮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어쩌면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혼하는 운명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나는 꿈에 말을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으나 소를 보게 되면 고생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물론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일본에서 마지막 돌아올 때의 일이다. 그때는 기차표를 산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돌아오기를 단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문 밖으로 나갔더니 검고 큰 말이 내 왼팔을 물더니 어디론가 다름질쳤다. 내던지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고향집 창밖이었다. 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 거리로 나와 보았다. 아무 예측도 없었다. 길에서 대학 동창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악수를 하면서 아참 장학회 갔더니 기명 기차표가 나왔더군요 라고 말한다. 나는 장학회가 어딘지 가본 일도 없으며 기차표를 청구한 바도 없었다. 친구에게 물어 장학회를 찾아갔더니 그날 밤 7시 반 급행열차가 배당되어 있었다.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랐다. 후에야 알고 보니 친구 중의 하나가 기차표를 장학회명으로 청구하면서 내 이름도 끼워두었던 모양이다. 나는 꿈마다 멋들어진 산 구경을 잘한다. 높은 산을 구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다. 이 산이 얼마나 높을까? 점점 쳐다보나 도무지 끝이 없이 높다. 힘껏 쳐다보다가는 내가 그만 뒤로 넘어져 꿈을 깬다. 생시에 못 보던 경치를 꿈에 보는 셈이다. 흔히 많은 동양 사람들은 작고한 선친이 나타나게 되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찬동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는 끝내기로 하자. 1945년 8월 14일 밤이었다. 나는 이상한 꿈에서 깨었다. 상당히 넓은 들에 혼자서 밭을 갈고 있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있으나 밭을 갈 줄은 물론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녁 때가 되어 해가 질 무렵인데 붉게 타오르는 둥근 해가 동쪽으로 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큰 태양인지 보기가 무서울 정도였다. 꿈을 깬 뒤 옆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했다. 한참 잠잠히 계시던 부친께서 그래,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꿈을 꾸니까 태양이 수백, 수천 개가 동쪽에서 떠올라 하늘에 가득 차더니 일본 놈들이 합병을 하고 들어왔는데 혹시 일본의 세력이 끝나려는 것이나 아닐까. 항상 민족의식을 잊지 못하시던 부친의 얘기로만 들었다. 농촌에서 별로 신문도 못 보는 때였는데 어찌 원해지기는 하나 믿을 수야 있었겠는가. 다시 잠이 들었다. 어떤 바닷가에 큰 창고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나를 아껴주시던 M이라는 선교사를 만났다. M 목사는 나를 만나는 대로 몹시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이끌고는 그 창고 속으로 들어갔다. 창고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시체들이 놓여 있는데 모두가 일본 사람들의 시체였다. 그 중에는 내 대학 동창도 끼어 있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놀라고 있는데 M 목사께서 나 혼자서는 이 시체들을 모두 바닥까지 끌어갈 수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는 것이다.
나는 그 무시무시하게 썩은 시체들을 나르느라고 애를 태우다가 눈을 떴다. 역시 꿈이었다. 조반을 먹으면서 또 꿈 얘기를 했더니 부친께서는 수저를 놓으시면서 얘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오늘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만 평양까지 가보아라. 어쩐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 부친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와 기쁨의 전조가 가득 차 있었다. 꿈의 시체를 보거나 만진다는 일은 언제나 좋은 현실과 연관성을 맺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상한 호기심을 느끼면서 평양으로 갔다. 전차를 타고 누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류장에 전차가 멎었다. 마침 앞 가게의 라디오가 일본말로 중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중대한 뉴스라고 말했다. 나는 전차에서 뛰어내렸다. 일본 황제가 패전을 선포하는 뉴스였다. 회양 사람들은 그날 정오에 뉴스가 있겠다는 소식을 알았던 모양이나 나는 시골에서 전혀 알 바가 없었다. 그대로 집에까지 달려왔다. 부친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부친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참 뒤에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흐느껴 울었다.